이집트 사막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대하고 신비한 녹색원이 수백 개씩 나타나고 수십 개의 운하와 도로가 강처럼 보이는 무언가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정확히 강은 아닙니다. 이것이 야심찬 뉴 델타 프로젝트이며 논란이 되는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막에 물을 대는 것입니다. 이유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90% 이상이 사막입니다. 타는 듯한 열기 아래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과 메마른 땅뿐이죠. 거기서는 거의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집트에서 대량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은 기본적으로 두 곳뿐입니다. 나일 계곡과 나일 삼각주입니다. 이 두 곳을 합쳐도 국토의 약 5%에 불과하지만 이곳의 농작물이 이집트 인구의 약 99%를 먹여 살립니다. 그런데 이집트 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서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인구가 약 4천만 명 늘어 거의 1억 6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일 계곡과 나일 삼각주만으로는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보이시죠? 인구는 늘고 있고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토 대부분이 사막이라 새 농지를 만들 여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쉬운 해결책은 냉장고가 비었을 때 우리가 아는 것과 같습니다. 배달을 시키는 거죠?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엄청난 양의 식량을 사들이죠. 하지만 식량 수입은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농지가 빨리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서 뉴 델타 프로젝트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사막 일부를 녹색 농지로 바꾸려는 대규모 농업 계획입니다. 나일강 서쪽으로 물과 농업을 확장하는 것이 핵심이며 성공하면 이집트 농지를 약 15% 늘릴 수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훌륭하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사막 한가운데 약 110km 길이의 인공하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많은 도로와 운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한 이상한 녹색 원들은 관계 시스템입니다. 우물이나 파이프라인에서 물을 끌어올린 뒤 천천히 회전하며 농작물 위에 원형으로 물을 뿌립니다. 자,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인공하천을 만들고 있는데 그 많은 물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세 가지 주요 수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수원은 처리된 폐수입니다. 가정에서 세면대나 화장실로 내려간 물을 정화해서 안전하게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알렉산드리아 서쪽, 이집트 북부 해안의 에라맘이라는 도시에 최신 처리 시설을 건설해야 했습니다. 2023년에 완공되었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거대해서 현재 세계 최대 폐수 처리 시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일 올림픽 규격 수영장 약 3,000개를 채울 만큼의 물을 정화하며 대부분이 농업용수로 사용됩니다. 두 번째 수원은 나일강입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유명한 이 강에서 물을 끌어와 대형 운하를 통해 사막 깊숙이 새로운 인공하천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수원은 심층화석 지하수입니다. 사막 깊은 곳에 있는 물인데 그 아래 누비아 사암 대수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갇혀있던 거대한 지하물 저장소입니다. 바로 여기서 논란이 시작됩니다. 서부 사막 아래에 많은 물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화석수, 즉 너무 오래되어 자연적으로 보충되지 않는 물입니다. 한번 퍼내면 금방 다시 차지 않습니다. 우리 생애는 물론이고 여러 세대가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더 깊이 파면 물의 염분이 높아질 수 있는데 이건 큰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농작물은 소금에 약합니다. 물이 너무 짜면 식물이 느리게 자라고 수확량이 줄거나 말라 죽습니다. 그리고 짠물로 계속 관계하면 토양에 소금이 축적됩니다. 물은 증발하지만 소금은 남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땅이 딱딱해지고 메말라 농사에 쓸모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파올리면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큰 의문이 생깁니다. 장기적으로 정말 지속 가능할까요? 다른 우려도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더 많은 식량 생산, 더 많은 일자리 창출, 국민을 위한 사업으로 홍보되었습니다. 고가의 과일과 채소를 재배해
캐나다, 호주, 일본 같은 나라에 수출하니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게 문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프로젝트가 주로 수출용 작물 재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불만을 제기합니다. 물론 큰 그림에서 수출은 나라에 돈을 벌어다 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국내 식품 가격을 낮추거나 저소득층의 형편을 나아지게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실제로 수출은 늘었지만 국내 식품 가격 폭등을 막는 데는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집트의 식량 안보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집트인이 여전히 높은 물가와 빠듯한 살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논란은 이 프로젝트의 실제 비용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52억 달러를 언급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총 비용이 97억 달러에 가깝다고 봅니다. 폐수 처리 부분만 해도 5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기자와 연구자들은 투명성이 부족하고 프로젝트 재정을 추적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사막에서의 농업이 엄청나게 비싸다고 경고합니다. 나일 계곡의 비옥한 토양과 달리 서부 서막은 대부분 영양분이 거의 없는 건조한 모래밭입니다. 무언가를 재배하려면 땅을 쓸 수 있게 만들기 위한 대규모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 관계 시스템을 가동하는데 막대한 에너지가 들어 사막 농업 비용은 더욱 올라갑니다. 거대한 인공하천이 있다 해도 말이죠. 그럼에도 일부는 위험과 비용을 감수할 가치가 있으며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수년간 이집트는 세계 최대 밀수입국이었는데 이건 결코 자랑스러운 타이틀이 아닙니다. 매년 수십억 달러가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뉴 델타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밀이 주요 목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집트 당국은 이 프로젝트 덕분에 2025년 밀 수입을 17% 줄였다고 합니다. 약 2억 5천만 달러를 절약한 셈이죠. 이 성과가 워낙 커서 이제 세계 최대 밀 수입국은 중국이 되었습니다. 밀만이 아닙니다. 오렌지, 감자, 포도까지 이집트 농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추정에 따르면 식량 수출이 2020년 500만 톤에서 2024년 800만 톤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뉴 델타 프로젝트가 이미 이집트 농업을 바꾸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성 사진을 보면 국가의 모습 자체도 변하고 있죠. 메마른 사막이 선명한 녹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그 변화는 상당히 급적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인상적인 공학적 성과이자 거대한 실험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이것이 이집트의 식량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지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말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물, 에너지 비용, 그리고 누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일강과 처리된 폐수, 화석 지하수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 이 프로젝트는 농업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귀중한 수자원을 고갈시키고 빈부격차를 더 벌리며 사막에 값비싼 흔적만 남길 수도 있습니다. 과거 아라레였던 곳엔 들어선다면 소금과 먼지만 느껴질 뿐입니다. 하지만 항상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불과 수십 년 만에 지구상에서 가장 큰 호수 중 하나가 사막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변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과 물고기가 서서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희망적이지만 이렇게 심하게 무너진 환경이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마도요. 하지만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죠. 아라레는 중앙아시아 건조한 사막 지역의 호수였습니다. 벨기에 면적 2배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였죠. 남쪽의 아무다리아 강과 북동쪽의 시르다리아 강에서 물이 유입되었고 호수에는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잉어과 물고기 등 다양한 어종이 서식했습니다. 사람들은 해안가에 살며 낚시로 생계를 꾸리고 호수를 항해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같은 일이 반복되곤 했습니다. 아무다리아 강의 물줄기가 바뀌면 호수의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현상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강줄기가 다시 돌아오면 아라레는 회복되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반복되어 온 이 순환은 한 가지 결정으로 인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1960년대 초 하얀 금의 붐이 일면서 면화 재배가 대대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대규모로 재배하여 수출하겠다는 계획이었고 한동안은 잘 진행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쪽에는 물고기가 풍부하고 습도를 조절해주는 아라레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면화 산업이 있었습니다. 계획은 성공적이었고 우즈베키스탄은 1988년 세계 최대 면화 수출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 뒤에는 심각한 문제가 따랐습니다. 면화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해서 아무다리아와 시르다리아의 물이 아랄해에 닿기도 전에 사막의 밭으로 돌려졌습니다. 건조한 지역이라 비나 지하수로는 그 손실을 메울 수 없었습니다. 강물이 채워지는 속도보다 증발이 더 빨랐고 면화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농부들은 멜론, 쌀, 곡물 같은 작물도 재배했습니다. 이러한 농법 시스템 전체가 많은 물을 낭비했습니다. 운하가 부실하게 지어져 물이 밭에 닿기도 전에 새거나 증발해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랄해는 2007년까지 원래 크기의 10%로 줄었고 생태계 붕괴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는 3개의 작은 호수로 갈라졌습니다. 그중 2곳은 염도가 너무 높아져 물고기가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때 해안가에 있던 마을들은 버려졌고 옛 해저의 거대한 지역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아랄해가 말라가면서 남겨진 모든 것들의 농도가 짙어졌습니다. 소금, 먼지, 살충제, 그리고 다른 화학 물질들이 남은 물과 드러난 해저 바닥에 쌓였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바람은 그 마른 독성 먼지를 공중으로 띄워 인근 마을과 들판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독성 먼지 중 일부는 지역 식수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일부는 농작물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동물들이 그 작물을 먹었고 조금씩 그 화학 물질들은 사람들의 음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는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깨끗한 물을 찾기 힘들어졌고 건강 문제는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호흡기 질환, 위장 문제, 빈혈, 감염 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는 또한 농사를 더 어렵게 만들었고 더 많은 물 부족을 가져왔습니다. 바람이 들판에 소금을 뿌리자 작물은 자라기 힘들거나 아예 자라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지역에서 농부들은 소금과 화학 물질을 씻어내기 위해 땅을 계속해서 닦아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분명하지 않았다면 그냥 말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면화 계획은 아주 정말 큰 실수였습니다. 아랄해는 거의 사라졌고 오늘날 현대사 최초의 중대한 인재에 의한 생태 재앙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이제 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인간이 생태 재앙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을 되돌릴 수도 있을까요? 솔직한 대답은 아직 완전히 모른다는 것이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날 아랄해는 새로운 실험의 장이 되었고 이 실험들은 같은 미래에 처한 다른 간과 호수를 돕는 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해결책은 꽤 간단합니다. 아랄해로 흘러드는 강에서 물을 그만 끌어다 쓰면 결국 호수는 돌아올 것입니다. 이 지역에는 물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랄해 분지는 말랐지만 동쪽 파미르와 텐산 산맥의 눈과 빙하가 녹은 물이 여전히 강을 통해 흐릅니다. 그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둔다면 금세기 말 이전에 호수를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큰 문제에 부딪힙니다. 5개 국가가 바로 그 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그 물을 댐 가동과 전력 생산에 사용합니다.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은 운하를 통해 농장, 특히 면화밭에 물을 댑니다. 그 물은 일자리, 수출, 지역 경제 전체를 지탱하므로 아랄해를 완전히 복원하려면 최소 30년에서 40년 동안 그 모든 것에서 물을 빼앗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간단한 해결책이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노력 중입니다. 2005년 카자흐스탄은 북아랄해 안정을 위해 8마일 길이의 제방을 쌓았습니다. 완공되고 2년 뒤 회복의 첫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위는 높아졌고
염분 농도는 낮아졌으며 곧 잉어, 세이버, 파이크퍼치 같은 물고기들이 다시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나라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노력이 진행 중이죠. 그들은 과거 호수바닥이었던 곳에 수백만 그루의 삭사올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이 강인한 나무들은 사막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뿌리가 토양을 잡아주어 지역 전체에 부는 먼지와 모래 폭풍을 줄여줍니다. 이 모든 것은 유망한 노력이며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만 그 무엇도 가장 큰 과제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곳의 농부들은 여전히 많은 면화와 쌀을 재배하며 두 작물 모두 엄청난 양의 물을 필요로 합니다. 사실 우즈베키스탄의 면화 수확량은 2020년 이후 실제로 증가했습니다. 아라레의 물 공급량을 다시 늘리려면 가장 우선 이 지역에서 재배하는 작물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채소, 과일, 겨울 밀처럼 물 소모가 적은 작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라레가 1960년대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지만 재배 작물을 바꾸는 것은 이 생태적 재앙을 되돌리는 큰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는 수세대간 쌓여와 최선의 시나리오에서도 이를 되돌리려면 수세대가 더 필요하지만 전문가들은 낙관적입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아라레 전체를 살리진 못해도 호수에 최소한의 물은 되돌려줄 수 있습니다. 자연은 기회만 주어진다면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수년 동안 많은 사람들은 아라레를 가망 없는 곳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이제 그 일부가 서서히 복구 중입니다.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으나 아라레가 영원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현재로서 아라레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줍니다. 전 세계의 다른 호수들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아프리카의 차드호는 1960년대 이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의 솔토노는 관계 문제로 인해 염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곳 모두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라레가 중앙아시아를 넘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입니다. 아라레의 붕괴와 부분적인 회복은 다른 지역들이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경우에는 목표가 대재앙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기 전에 막는 것이 될 것입니다. 유타주는 사막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그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안에 유타주의 가장 유명한 호수가 완전히 말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대한 독성 먼지 구름이 도시 전체를 뒤덮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야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유타주는 미국 서부에 위치한 주이며 현지인들은 유타주는 이미 하나의 거대한 사막이라고 말하는데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유타주의 대부분은 매우 덥고 건조합니다. 실제로 유타주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건조한 주라는 타이틀을 얻었어요. 하지만 이는 섭씨 38도의 기온을 즐기는 사람에게만 반가운 소식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사막이라고 해서 사하라 사막처럼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을 떠올리진 마세요. 유타의 사막은 협곡, 바위 지형, 매우 드문 초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유타주를 바라보면 거대한 수역이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서반구 전체에서 가장 큰 짠물 호수인 그레이트 솔트레이크예요. 하지만 곧 이곳은 더 이상 호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네, 이 지역 전체도 예외 없이 사막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레이트 솔트레이크는 단순한 호수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문화적 측면이 있습니다. 대도시가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호수는 유타주 원주민 부족에게는 이미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닌 장소였어요. 다음은 야생동물입니다. 이 지역은 귓불 놈병아리와 미국 장다리 물대새를 포함한 약 1000만 마리의 새들이 이동하는 경로에 있는 중요한 중간 기착지입니다. 이들에게 이곳은 여행을 계속하기 전에 먹이를 먹고 둥지를 틀고 휴식을 취하는 곳이에요.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레이트 솔트레이크는 유타주에 연간 약 13억 달러의 수입을 가져다 줄 정도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하지만 그 영향력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 산업을 지원합니다. 이곳에는 바다 원숭이라고도 불리는 브라인 슈림프가 가득합니다.
이 작은 갑각류는 수십 개국의 양어장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전 세계 브라인 슈림프 공급량의 거의 절반이 그레이트 솔트레이크에서 생산돼요. 이 작은 생물들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지역은 또한 유타의 경제를 유지하는 마그네슘, 천일염 및 기타 광물을 제공해요. 약 9,000명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정도로 중요한 곳이에요. 이제 이곳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으니 여기 냉혹한 진실을 볼 차례예요. 그레이트 솔트레이크가 빠르게 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는 두 가지 큰 원인이 있습니다. 날씨와 바로 사람들이죠. 아시다시피 호수는 변화하는 날씨 패턴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한동안 이 지역의 강수량은 눈이 아닌 비로 더 많이 내리고 있는데 이는 나쁜 소식이에요. 눈은 산에 쌓이고 천천히 녹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호수에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더 좋아요. 하지만 눈이 줄어들고 비가 더 많이 내리면서 호수가 예전처럼 다시 채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인적 요인도 있습니다. 1900년대 초부터 당국은 호수 주변에 댐, 운하,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호수의 물을 농장, 공장, 인근에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 돌리자는 간단한 아이디어였어요. 와사치 프론트의 사람들은 한 세기가 넘도록 호수에서 물을 적극적으로 전환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1982년 솔트레이크 시티의 인구는 약 70만 명에 불과했어요. 2025년에는 약 120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더 많은 소나기, 농작물, 산업이 모두 호수에서 물을 빼앗아간다는 뜻이에요. 그 결과 오늘날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레이트 솔트레이크의 일부는 현재 부피 기준으로 약 40%만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수위는 해마다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전반적으로 수십 년 동안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그레이트 솔트레이크는 8,5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에 걸쳐 있었습니다. 2021년에는 겨우 2,500제곱킬로미터에 불과했어요. 이 속도라면 불과 몇 년 안에 호수가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어요. 정말 끔찍하죠? 문화적 역사, 수백만 마리의 새가 사라질 수도 있는 위험이나 유타의 경제가 큰 타격을 입는 것만이 아니에요. 공기 자체가 유해해져 이 지역 전체가 살기 위험한 곳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바닥에 있는 퇴적물에는 반응성이 높은 물질이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에게 해로울 수 있는 심지어 독성이 있는 물질들이죠. 호수가 줄어들면 노출된 호수 바닥이 말라서 먼지로 변해요. 그리고 그 먼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실려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문제는 이 호수가 대도시와 매우 가깝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수에서 나오는 먼지에는 망간, 철, 구리, 납과 같은 금속이 포함되어 있어 폐에 심각한 자극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염증을 유발하고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심장 문제, 발달 결함 및 기타 심각한 건강 위험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연구 결과는 2024년에 발표되었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이러한 독성 물질이 인구 밀집 지역에 도달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으며 바람 등을 추적할 수 있는 더 나은 장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미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유독성 성분을 함유한 먼지 폭풍이 솔트레이크 밸리를 휩쓸면서 유타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기사가 헤드라인에 실렸습니다. 마그나와 투엘레 카운티의 주민들은 실제로 도시 위로 거대한 먼지 기둥이 굴러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따라서 상황이 얼마나 악화될지 대도시가 타격을 입을지 알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비영리 단체인 Grow the Flow와 같은 단체는 재난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말합니다. 연구진은 2,590평방킬로미터가 넘는 노출된 호수 바닥에서 발생한 먼지 폭풍이 이미 인근 지역으로 흘러들어와 사람들이 현재 호흡하고 있는 공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사태가 큰 위기가 되고 있는 이유이자 당국이 우려하는 이유 중 하나일 뿐이에요.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유타주 주민들은 이미 상황을 반전시키거나 적어도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유타주 당국은 그레이트 솔트레이크에 물을 다시 공급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어요.
예를 들어 농부들을 위한 특별 정책을 만들고 물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고 믿습니다. 호수는 2022년에 역사적인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하지만 2023년과 2024년의 겨울에는 평균 이상의 눈이 내렸어요. 눈이 녹자 그 물이 강으로 흘러들어 호수가 조금 상승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지만 충분하진 않습니다. 호수는 여전히 생태적으로 건강한 수준보다 몇 미터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 야심찬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약 230억 갤런의 물을 유타 호수에서 조던강을 통해 그레이트 솔트레이크로 보냈어요. 올림픽 규모의 수영장 약 750개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이는 약 3천 가구에 1년 동안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에요. 좋은 소식은 유타 호수의 물 대부분이 만년설이 녹아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96%까지 찼습니다. 이 계획은 진정한 윈윈입니다. 그레이트 솔트레이크를 더 건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또한 유타 호수의 홍수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거예요. 앞으로 몇 달 동안 그레이트 솔트레이크는 유역 전체에 걸쳐 더욱 통제된 물 방출을 통해 또 한 번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방울의 물도 도움이 돼요. 이러한 노력이 계속된다면 유타주는 이 소중한 호수를 살리고 이 지역이 사막으로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만리장성에 대해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이 두 번째 만리장성을 건설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 장벽은 벽돌과 돌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침입자를 막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식물로 만들어져 느리지만 끈질기게 중국을 점령하고 있는 모래를 막는 최후의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 장벽은 북서부에 위치한 까다로운 타클라마칸 사막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독일보다 약간 작은 면적인 33만 6,7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거대한 지역입니다. 30층짜리 고층 빌딩보다 높은 91m 이상의 거대한 모래 언덕도 있습니다. 기온도 매우 높아 여름에는 40도까지 올라가는 무더운 날씨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사막을 무시무시하게 만드는 것은 크기나 온도뿐이 아니에요. 바로 사막의 이동 방식입니다. 네, 이곳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모래 사막입니다. 사막의 85%는 바람에 실려 이동하는 모래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래는 끊임없이 도로, 마을, 농경지를 삼켜버리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버스를 타고 사막을 횡단하는 모험심이 강한 여행자라면 실제로 모래가 도로를 가로질러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지평선에서 녹색 덤불이라는 흥미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오아시스로 착각하지 마세요. 바로 사막화를 막고 먼지 폭풍을 제어하기 위해 설계된 대규모 프로젝트인 새로운 만리장성, 즉 그린월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물론입니다. 중국은 꽤 오랫동안 사막 확장과 싸우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중국은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래, 하지만 영토가 넓으니 모두에게 충분한 공간이 있겠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렇긴 하죠. 결국 우리는 거의 모든 유럽만큼이나 큰 776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중국은 땅이 넓지만 모든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국토의 상당 부분이 건조한 지형으로 덮여 있어 건축에 적합하지 않고 인구도 거의 살지 않는 곳입니다. 중국 영토의 거의 20%를 차지하는 12개의 주요 사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무지가 계속 확장되면서 이 문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사막이 중국 국토의 44%까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수도인 베이징도 위험에 처해 있어요. 베이징은 이미 심각한 모래 폭풍으로 인해 주민들이 심한 대기 오염을 피하기 위해 집 안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중국의 사막은 매년 3,367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북서부의 닝샤후이 지역은 세계의 주요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60년 넘게 사막화와 싸우고 있습니다. 2010년 당시 이미 국토의 57%가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막화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농지를 파괴하고 식량 생산에 타격을 입힙니다. 또한 마을이 모래에 파묻히는 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야만 합니다. 당국은 이들을 더 안전한 지역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남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도 삶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농사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동구나 5월 마을의 농부들은 어렸을 때는 1.8m 정도 깊이의 땅을 파서 수면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4.9m 정도는 파야만 물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양이 예전만큼 부드럽거나 비옥하지 않기 때문에 농작물에 더 많은 비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사막화의 주된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연구에 따르면 원인의 약 20%가 지구의 기온 상승 때문이라고 해요. 사막은 이미 가뭄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지만 열이 증가하면 건조가 더욱 심해집니다. 그리고 반세기 전보다 요즘 비가 훨씬 적게 내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후변화는 주로 중국 북동부와 북서부 지역에 영향을 미쳐요. 하지만 중국 중북부의 무어스 사막 인근 지역에는 중국을 더욱 건조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인구가 늘면 사막화도 늘어나는 간단한 공식이 성립합니다. 중국의 인구는 1997년부터 2018년까지 약 1억 명 증가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더 많은 식량, 더 많은 공간,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베고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개간하고 주변의 모든 천연 자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땅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빼앗는 것과 같죠. 그렇게 사막화가 가속화됩니다. 하지만 중국의 사막화 문제는 지구 반대편에 있더라도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토양은 엄청난 양의 탄소를 저장합니다. 하지만 땅이 황폐화되면 탄소를 저장하는 능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탄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면 우리 모두 그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시죠? 다행히도 중국이 하나의 거대한 모래구덩이로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내놓은 해결책 중 하나는 타클라마칸 사막에 그린월을 건설하는 겁니다. 사막 주변에는 나무, 관목, 기타 초목을 많이 심어 모래폭풍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막 가장자리에서 바람과 모래의 작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모래 언덕이 계속 바깥쪽으로 확장된다는 거예요. 이 그린벨트는 인프라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막의 가장자리를 가둠으로써 철도와 도로와 같은 인프라를 보호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장벽을 건설하는 것은 엄청난 공학적 업적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당연히 봉쇄해야 하는 사막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모래 언덕의 높이도 문제인데 그중 일부는 높이가 엄청나요. 가장 높은 모래 언덕은 100층짜리 고층 빌딩만큼이나 높습니다. 또한 엔지니어들은 건조한 기후로 인해 재식림이 사실상 불가능한 그린벨트가 번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타클라마칸 사막에서만 처음 2736km의 녹지대를 완성하는 데 40년이 걸렸습니다. 나머지 구간을 완성하는 데에는 사막 포플러, 붉은 버드나무, 색사올 나무 등 사막에 잘 견디는 수종을 심는 60만 명의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식물도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막의 인삼이라고도 불리는 사막 히아신스가 있습니다. 이 식물은 실제로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며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음식에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쉽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발전소 외에도 사막 곳곳에 태양광 발전 기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단순히 전력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모래 언덕이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타클라마칸 사막을 중심으로 약 3,200km에 이르는 이 거대한 인공장벽은 마침내 2024년 11월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들의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요. 사막으로 덮인 국토의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27.2%에서 26.8%로 감소했습니다. 정말 놀랍지만 그 많은 모래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냥 허공으로 사라진 게 아니에요. 지금은 가두어져 있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동하던 모래가 더 이상 퍼지지 않고 적어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사막화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중국이 더 이상 사막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승리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체크해볼게요. 베이지색 파카를 입었습니다. 끌도 챙겼고요. 사우디아라비아행 야간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듄 리메이크에 캐스팅된 건 아니에요. 선사시대 조상들에 대한 비밀을 밝히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 지역을 탐험할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바로잡을 게 있어요. 사막이 텅 빈 공간이라고 생각했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사막은 눈에 보이는 곳까지는 모래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도시와 마을에 정착하기 전까지 인류는 유목민이었으니까요. 음식, 물, 쉼터를 찾아 전 세계를 돌아다녔죠. 그래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 흥미로운 것들을 생각해내야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서 발견된 이 물건처럼요. 이게 무엇이었을지 짐작이 가세요? 수년에 걸쳐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거대한 구조물의 기원과 용도에 대해 논의해왔습니다. 신석기 시대 조상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시간을 불 앞에서 돌로 무기를 조각하면서 보내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아니죠. 그들은 또한 건축 기술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이 거대한 돌 구조물을 사막연이라고 부릅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연처럼 보이거든요. 고고학자들은 이 연이 동물을 유인하는 데 사용됐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주 동안의 식량을 쉽게 확보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 이 모놀리식 구조물을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바위 위에 앞으로 지을 건물의 청사진을 그렸다는 걸 보여줍니다. 현대의 건축가들처럼요. 사막 연의 길이는 수킬로미터에 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연을 만들기 전에 설계도를 그렸을 거예요.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연이 스톤헨지 같은 유적보다 훨씬 이전에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약 7,000년에서 9,0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과학자들은 중동과 서아시아, 중앙아시아에 걸쳐 6,000개가 넘는 사막연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가 거대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드론의 도움 없이 이 정도 크기의 연을 만들어 보세요. 꽤 어려운 일일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은 더 놀라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집트의 기자 피라미드보다 더 오래된 신비한 석조 구조물을 발견했어요. 당연히 여러분도 빨리 가서 확인해보고 싶으실 거예요. 현대기술의 도움 없이 무거운 돌을 운반해 피라미드를 건설했다는 게 터무니없게 들린다는데 모두 동의하시나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을 해냈을까요? 이제 시계를 약 2000년 전 과거로 되돌려 고립된 지역에서 비슷한 거대한 건축물을 건설한 인류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소위 무스타틸이라고 불리는 이 구조물을 살펴보세요. 무스타틸은 돌을 쌓아 만든 직사각형 구조물로 2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일부 고고학자들은 이 기념물이 제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믿어요. 사람들이 고원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걸어가는 일종의 행렬이었을 수도 있죠. 저도 참여해보고 싶네요. 이제 또 다른 사막 지역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하라 사막의 풍경에 들어섰어요. 아름답지 않나요? 이곳에서 여러분은 고대의 미스테리를 풀려고 합니다. 연구원들이 풀기까지 수년이 걸렸던 수수께끼를 말이죠. 재밌는 사실. 사하라 사막은 세계에서 가장 큰 뜨거운 사막입니다. 사하라 사막의 면적은 777만 제곱킬로미터가 넘어요. 하와이의 1000배에 달하는 면적을 나란히 놓은 것과 같죠.
우리가 사하라 사막을 가장 큰 뜨거운 사막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 지역은 남극 대륙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남극의 기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막의 이미지와는 달리 영하로 떨어지죠. 알제리의 포거레의 주와 마을 근처의 사막 깊은 곳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작은 점들은 구글어스의 이미지에 나타났지만 아무도 그게 뭔지 설명할 수 없었어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 원들이 이 지역의 석유 활동의 결과라고 확신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고대 퍼가라스 또는 고대 우물이라고 추측했어요. 수십 개가 있는데 일직선으로 수킬로미터씩 이어져 있습니다. 이상한 점은 마을, 도로 또는 일반적인 인간 활동에서 항상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우물들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추측을 해야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조상들이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 창의력을 발휘해야 했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잠시 조상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사막 지역에 사는 유목민 수렵 채집인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뜨거운 햇볕을 쬐면서 주변의 모든 모래알을 세며 하루를 보내죠. 하지만 식사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도 마셔야 하고요. 그러면 도대체 사막에서 물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일주일에 한 번씩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길 바라지만 그건 좀 위험해 보이죠? 그래서 북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른바 퍼가라스를 발명했습니다. 퍼가라스는 2500년 된 관계 시스템이에요. 지역 주민들은 고지대에 깊은 우물을 파곤했어요. 지하수를 끌어올 수 있을 만큼 깊은 우물 말이에요. 그런 다음 일정한 거리를 두고 평행한 갱도를 파서 관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 우물에서 모든 갱도로 물이 흘러내려가 전체 지역을 관계할 수 있었죠. 여행자들은 갱도에 들러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축을 기르고 농작물을 돌볼 수도 있었고요. 꽤 영리하지 않나요? 이 구멍들이 퍼가라스처럼 보이긴 하지만 조금만 조사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갱도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원형이 아니라 일직선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옵션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이 사막의 구멍들이 이 지역의 석유 활동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 구멍들을 가까이서 자세히 살펴봅시다. 구글어스에서 보면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분화구입니다. 그 정체를 알아내기 위한 힌트는 모래 아래에 숨어 있어요. 이 수수께끼의 진실을 처음 밝혀낸 연구원 중 한 명이라면 모래 속에 숨어있는 오래된 다이너마이트와 빈티지 정어리캔이라는 독특한 걸 발견했을 텐데요. 퍼즐 조각을 맞춰본 과학자들은 이 정어리캔이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만들어진 모델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 당시에 팀 전체가 이 지역에서 석유를 조사하는 동안 야영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다이너마이트는요? 다이너마이트는 지진 측량에 사용됐습니다. 지구 표면 아래에 석유와 가스가 있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오래된 기술이죠. 여전히 북아프리카에서 탐험할 만한 또 다른 사막의 신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알제리 수도 남서쪽에 있는 티아레트시 근처에서 13개의 특이한 기념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구조물은 제다르라고도 불리는데 스타워즈에 나오는 장면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건 저도 알아요. 피라미드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며 과학자들이 아는 한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마지막 안식처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을까요? 베르베르 유목민일 가능성이 높아요. 고대 유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기원전 4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지어졌을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 유적의 내부를 탐사하기 시작했고 내부가 매우 거대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20개 이상의 구획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지하 금고, 방, 미로와 같은 복도를 발견했어요. 그 안을 돌아다니는데 최대 2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그 벽을 동물의 이미지와 사냥 장면을 묘사하는 데도 사용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제다르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흥미로운데요? 우리 세계의 사막에는 우리가 풀어야 할 더 많은 신비한 것들이 가득할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서 탐험을 계속해보자고요. 국가 전체를 삼킬 만큼 광활한 사막이 지금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구 최대 열대 사막인 사하라를 떠올려 보세요.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태양 아래 모든 걸 태워버리는 끝없는 모래의 바다죠.
이제 사막이 움직인다고 상상해 보세요. 해마다 퍼져나가며 농경지를 갉아먹고 우물을 말리며 조상 대대로 일궈온 땅에서 가족들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사막 남쪽 사람들에게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문 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이죠. 그래서 그들은 맞서 싸울 대담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콘크리트가 아닌 살아있는 무언가, 바로 나무로 벽을 키우기로 한 것이죠. 위대한 녹색 장벽이라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야심찬 환경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 계획은 서쪽 대서양에서 동쪽 홍해까지 아프리카를 가로질러 약 5천 마일에 걸쳐 숲과 초원, 농지로 된 살아있는 띠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공한다면 사막화를 막고 황폐한 땅에 생명을 불어넣어 수백만 명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건설은 계획보다 훨씬 늦어졌고 과학자들은 의문을 던집니다. 과연 역사적 환경 성공 사례가 될까요? 아니면 세계 최대의 미완성 프로젝트로 남을까요? 살펴보죠. 이 꿈은 아프리카의 체게바라로 불리는 부르키나파소의 혁명 지도자 토마스 상카라에게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녹지가 모래를 밀어내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상카라는 1987년 암살당했지만 그의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07년 아프리카 연합은 이 프로젝트를 공식 출범하며 사하라와 사해를 위한 위대한 녹색 장벽 이니셔티브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핵심이 되는 사헬이라는 지역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헬은 사하라 사막 아래 아프리카를 가로지르는 건조한 지대입니다. 일종의 경계지대죠. 정글이라기엔 건조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사막인 것도 아니니까요. 북쪽 모래지대와 남쪽 사바나 사이에 자리한 이곳은 수백만 명의 삶의 터전이자 사막이 잠식해오는 현장입니다. 사헬의 삶은 늘 고단했지만 갈수록 더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긴 가뭄과 불규칙한 강우, 확장되는 사막이 토양의 생명력을 앗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이 이처럼 비옥함을 잃고 아무것도 자랄 수 없게 되면 전문가들은 이를 황폐화된 토지라 합니다. 비옥한 토양이 사라져 농작물 수확이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굶주리게 됩니다. 결국 끼니를 해결하지 못한 많은 이들이 더 나은 곳을 찾아 떠나야만 합니다. 그레이트 그린 월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건강한 땅은 물과 식량을 지키고 토양 유실을 막아줍니다. 농가에겐 풍성한 수확과 텅 빈 수확을 가르는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워집니다. 원래 계획은 간단했죠. 대륙을 가로질러 약 5천 마일 길이 9마일 너비의 나무띠를 일직선으로 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단 한 줄의 나무띠는 가혹한 환경에선 금방 말라 죽을 거라 경고했습니다.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엔 역부족이란 것이었죠. 땅엔 더 현명하고 다양한 관리와 지역별 맞춤형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방향을 바꿨습니다. 오늘날 이 프로젝트는 거대한 벽이라기보다 조각보 같은 모습입니다. 어떤 곳에선 나무를 심고 다른 곳에선 초원과 습지를 복원하며 더 나은 농사법을 교육하고 빗물을 모아 죽은 토양을 되살립니다. 현재 20개 넘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국제 단체들과 협력하며 자금과 전문 지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2030년을 향한 목표는 실로 엄청납니다. 계획은 1억 헥타르에 달하는 황폐한 토지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약 2억 4,700만 에이커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대략 이집트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또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2억 5천만 톤을 제거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열을 가두어 기후 변화를 유발하는 보이지 않는 가스이며 식물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를 흡수합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1,000만 개의 녹색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나무 심기, 농사, 토지 복원 등 안정적인 유급 일자리죠. 실제 진행 상황은 어떨까요? 솔직히 말해 상황은 복합적입니다. 분명한 진전은 있었습니다. 세네갈은 수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에티오피아는 수백만 에이커의 토지를 복원했습니다.
나이지리아와 니제르는 더 나은 토지 관리 방식을 넓은 지역으로 확산시켰습니다. 종합해보면 최근 추정치로 지금까지 약 4,400만 에이커가 복원된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냉혹한 진실은 이 프로젝트가 목표에 한참 미달한다는 점입니다. 2020년 중간 점검 결과 마감 기한의 절반이 지났는데도 목표 달성률은 20% 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한 연구는 세네갈 구간의 장벽을 촬영한 위성 사진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나무를 심은 36개 지역 중 인간이 그냥 내버려 두었을 때보다 더 푸르게 변한 곳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문제의 큰 원인 중 하나는 자금입니다. 위대한 녹색 장벽 지원에 14억 달러가 약속됐지만 2023년 초까지 실제 전달액은 15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이는 약속액과 실제 집행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전달된 자금조차 현장 실무자들에겐 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연구진은 이를 직설적으로 꼬집었습니다. 거창한 지원 발표나 나무 심기 행사는 겉보기엔 좋지만 보여주기식 행사에 불과합니다. 연구진은 삶을 바꾸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 꾸준한 일자리, 지역 정원, 의료 서비스 같은 소박한 것들이라 지적합니다. 화려한 약속이 일상적 지원으로 바뀌지 않는 한 이 장벽은 신기루로 남을 뿐입니다. 긍정적인 반전도 있습니다. 이런 시도는 아프리카뿐만이 아니죠. 지구 반대편 중국은 50년 가까이 사막화를 막기 위해 녹색 장벽을 건설해 왔는데요. 1978년부터 지금까지 심은 나무만 무려 660억 그루에 달합니다. 해당 지역 산림 피복률은 5%에서 14%로 증가해 한때 인근 도시를 뒤덮던 모래폭풍 억제에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성공조차도 교훈을 남겼습니다. 인공림은 초기 성장이 빨라 탄소 흡수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야생 자연림은 느리게 자라지만 오랫동안 탄소를 꾸준히 저장합니다. 결론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나무만 심는 무리한 방식으로는 자연을 바꿀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복원에는 인내심과 계획, 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아프리카의 위대한 녹색 장벽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이 프로젝트는 훼손된 토지를 복구하려는 지구상 가장 거대한 시도 중 하나인데요. 특히 정부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농부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땅을 일구고 돌보고 있다는 점이 매우 특별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전 세계에 메마르고 죽어가는 땅을 되살리기 위한 중요한 청사진이 될 것입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지켜지지 못한 거창한 약속에 대한 경고가 되겠죠. 5,000마일에 달하는 살아있는 땅의 장벽이 한 시즌 만에 만들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느리고 불균형하게 역경을 딛고도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의문은 충분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지입니다. 사하라 사막은 전 세계 영토의 8%를 차지할 정도로 넓습니다. 미국이나 중국보다 더 큰 규모예요. 놀랍게도 사하라 사막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이 아닙니다. 남극과 북극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사막이죠. 이곳은 기온이 섭씨 57도에 달할 정도로 가장 더운 곳이에요. 이곳에는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놀라운 모래 언덕이 450m까지 우뚝 솟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래 언덕이 전 세계를 덮을 때까지 계속 퍼져나갈 위험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세요. 놀랍게도 사하라 사막의 영향력은 국경을 훨씬 넘어선 곳에까지 미칩니다. 사하라 사막의 먼지는 특히 겨울철에 강한 바람을 타고 영국과 유럽 대륙 전역으로 날아가요. 비가 오면 지면에 가라앉는 이 먼지는 영국 사람들에게 익숙한 광경이고 종종 자동차에 붉은 찌꺼기를 남기기도 해요. 사하라 사막과 영국, 유럽 사이의 이러한 연결은 환경 현상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유럽을 사막으로 만들어 토양을 죽게 하고 유럽인들은 식량을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토양은 깨끗한 물과 공기만큼이나 중요한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토양이 없으면 황량하고 척박한 풍경만 남게 돼요. 사하라 사막은 이미 지중해를 가로지르고 있고 이는 우려스러운 일이며 지형을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스페인의 5분의 1이 사막으로 변했어요. 다음 희생자는 이탈리아로 역시 사막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사실 거의 모든 유럽 국가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어요.
전문가에 따르면 거의 2000년 동안 변하지 않은 땅은 대부분 바위가 될 거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몰도바 토양의 60%가 사라졌고 이 문제는 흑해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어요. 사하라 사막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중국과 몽골까지 도달했어요. 이 모든 것이 연간 40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합니다. 위협이 너무 심각해 유엔에서도 가능한 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모았죠. 이탈리아는 사하라 사막의 확장을 막기 위해 아프리카에 원조를 보내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안에 이 과정이 멈추지 않는다면 수백만 명이 고향을 떠나야 할 거예요. 사하라 사막은 10년에 약 48km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유럽을 덮는데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있어요. 1920년 이후 사하라 사막은 약 10%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72개국 이상이 사막화를 막기 위해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희망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세계 식량 계획은 한때 사하라 사막에 존재했던 푸른 땅을 되살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사하라를 고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비웃으며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목표를 염두에 두면 불가능은 가능해집니다. 과거 약 5,0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푸른 나무와 풀이 무성한 아름다운 숲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아프리카의 기후는 2만 1,000년 동안 환상적인 녹지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이는 지구의 자전과 이 건조한 대륙에 물을 가져다주는 몬순과 관련이 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의 도움과 몇 가지 영리한 방법을 활용하면 사하라 사막의 녹지를 되살리고 사하라 사막의 황폐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세네갈 강은 사하라 사막 세네갈시 모리타니의 국경 역할을 해요. 우주에서 이 지역을 바라보면 강변에 초목이 거의 없어 사막이 세네갈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숲은 모래가 날아가는 것을 막고 사막이 확장되는 것을 막는 장벽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멋진 녹색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방법은 실제로 매우 인상적입니다. 현재 복원된 지역에는 40년 이상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다른 곳을 찾아 집을 지었어요. 사람들은 땅이 복원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헌신적이었고 흙을 다루고 식량을 재배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현재 3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이 복원되어 울창한 녹지로 변모했습니다. 사헬 지역은 사막화가 시작되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녹색벽을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이 벽을 만드는 건 몇 가지 간단한 단계만 거치면 되는 만큼 로켓 과학 같은 건 아니에요. 그곳의 땅은 태양에 의해 구워져 콘크리트 블록처럼 단단합니다. 콘크리트 위에 물을 부어본 적이 있다면 물이 그냥 흘러내린다는 걸 아실 거예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죠. 그래서 물을 가두고 식물이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물을 머금는 반달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반달의 작동 원리를 알게 되면 왜 더 일찍 생각하지 못했을까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이 기술은 고대의 기술이고 한때 사헬에서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어요. 비가 내리면 등고선 아래 지면보다 약간 낮은 곳에 위치한 반달 모양으로 물이 모이게 됩니다. 지형도를 보면 이 선을 볼 수 있죠. 등고선은 지면의 높이를 나타내며 반달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모양 끝에는 물이 넘치지 않도록 일종의 뚝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물이 풍부해서 잘 자라는 식물이 있어요. 또한 수수와 기장처럼 가혹한 환경에 익숙한 토종 식물을 재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식물들은 수천 년 동안 그곳에서 생존해왔고 많은 양의 바이오매스를 생산하기 때문에 땅을 더 빨리 복구할 수 있고 사람들은 더 빨리 식량을 얻을 수 있어요. 반달에 들어갈 물은 손실되지 않습니다. 땅을 관통해 지하수를 채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지하수가 고갈되지 않고 미래 세대도 사용할 수 있는 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훌륭한 식재 기술은 반달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또한 줄을 만들어 토마토와 같은 다양한 채소를 심습니다. 다음으로 레몬이나 오렌지와 같은 나무만을 위한 장소도 있어요. 길고 더운 하루를 보낸 후 간 만든 시원한 레모네이드보다 더 좋은 건 없죠. 나무는 또한 토양을 보호할 거고 운이 좋으면 사하라 사막에 새로운 숲이 생길 거예요. 목표는 숲의 역동성을 모방하는 겁니다. 작은 식물로 시작해서 점차 작은 식물보다 더 유용한 큰 식물로 확장하는 거죠. 망구루 이상의 나무를 심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기가 끝나면 사하라 사막을 떠나 도시로 가거나 아예 아프리카를 떠나고 있어요.
이맘때가 되면 마을은 유령마을처럼 동물들만 보일 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라져버립니다. 누가 그들을 탓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잘하지 않는 모래사막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다행히도 이 모든 새로운 오래된 기술이 개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리지만 확실하게 고향으로 돌아와 농업에 종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혹독한 겨울이 없기 때문에 1년 12달 식물이 자라고 사람들은 항상 식량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모두 마을에 머물고 여행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사회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아프리카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세계가 거대한 사막으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는 아프리카입니다. 독특한 야생동물의 땅,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있는 곳. 무엇보다도 세계에서 가장 큰 열대 사막인 사하라 사막이 있어요. 지금은 낮이고 여러분은 물과 그늘을 찾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이나 걸어 다니면서 그 귀중한 오아시스를 찾으려고 해요.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지평선은 계속 늘어납니다. 정신은 피곤하고 몸은 모든 열기를 느끼고 있어요. 마치 매운 고추 한 접시를 다 먹은 것처럼 많은 땀을 흘렸어요. 더위는 기온이 평균 38도에 달합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뜨거운 사막이니까요. 열대 사막 중에서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은 사실 추운 사막이거든요. 남극과 북극에 위치해 있습니다. 얼음으로 뒤덮인 남극 대륙에 얼어붙은 사막은 100만 개의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크기에 맞먹습니다. 북극 사막은 그것보다 조금 더 작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하라 사막은 북아프리카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서양에서 홍해까지 쭉 뻗어 있어요. 약 10만 개의 디즈니 월드 테마파크를 나란히 둘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사하라 사막의 경계가 넓어지고 있다고 해요. 사막은 보통 아열대 기후에서 해들리 순환이라고 불리는 것에 의해 형성됩니다. 공기는 적도에서 상승하고 아열대 지방으로 하강해요. 이러한 공기의 순환이 건조 효과를 가져오고 사막의 풍경을 형성하죠. 1920년대 이후로 사하라 사막은 10% 이상 팽창해 왔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처음부터 시작하죠. 여러분은 아마도 사하라 사막을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사람이 살기 힘든 곳 중 하나로 알고 있을 거예요. 참고로 사막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1년에 10cm 미만의 비가 내려야 합니다. 매우 적은 강수량 지수 때문에 사막은 보통 건조하고 황량해요. 공기 중에 습기가 거의 없고 낮 기온은 54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동식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하라 사막의 경우 항상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오늘날 수톤의 모래가 없는 북아프리카를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약 2만 년 전 사하라 사막은 사실 하나의 큰 오아시스였어요. 최근의 발견은 과학자들이 현재 녹색 사하라라고 부르는 것의 명확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1800년대 중반 사하라를 횡단하던 독일 탐험가는 유목민 예술가들이 남긴 그림과 판화를 발견했어요. 그가 그 그림에서 본 건 실제 환경과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낙타와 사막의 초목만 있는 메마른 풍경 대신에 그 바위 그림에는 기린과 하마 같은 정글 동물이 담겨 있었어요. 심지어 가축과 소와 양과 같은 풀을 뜯는 동물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현대 사하라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풍경이죠. 예술가들은 보통 주변에서 보이는 것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 발견은 독일 탐험가의 흥미를 끌었죠. 그 그림은 매우 상세해서 예술가들이 그 동물들을 가까이 보고 그린 것이 틀림없었어요. 이 바위 그림은 서사하라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르기까지 아프리카 대륙의 북부에 퍼져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곧 이것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첫 번째 단서를 발견했어요. 북아프리카가 한때 훨씬 더 습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리타니 해안 근처의 심해 퇴적물에서 증거를 발견했어요. 사하라 더스트 플럭스라고도 알려진 수중모래와 진흙의 표본은 지질학자들에게 녹색 사하라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막에서 더 많은 먼지가 바닥 밑바닥으로 날릴수록 그 지역의 기후는 더 건조해져요. 퇴적물 중심부는 습한 기간 동안 북아프리카에서 나오는 먼지가 훨씬 적어서 절반 정도 수준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기간은 지구의 자연 주기와 관련이 있어요. 보통 지구는 23.5도의 기울기에서 회전합니다. 하지만 이 각도는 일정하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해요. 지구의 기울기는 각 반구가 받는 햇빛의 양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것은 지구의 여러 생태계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녹색 사하라 기간 동안 지구는 오늘날보다 4에서 8% 더 많은 햇빛을 받았어요. 그래서 약 2만 년 전에 지구가 기울었을 때 북반구는 더 많은 직사광선을 받았고 그 지역의 습도에 영향을 미쳤어요. 북반구가 더워짐에 따라 몬순 활동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서아프리카 몬순이죠. 몬순은 한 지역의 강우량과 습도에 영향을 미치는 바람 시스템입니다. 지구의 한 부분이 따뜻해지면 더 많은 공기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람과 결합하여 수분을 대기로 끌어올려요. 조금씩 북아프리카의 습도가 높아졌어요. 늘어난 습도로 사하라 지역에 실제 수역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식물이 자라면서 모래보다 수분을 더 잘 유지했어요. 사하라 사막 전역에 걸쳐 천연 분지와 그 안에 미국의 5대5를 모두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호수들이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현재 건조한 지역에서 활기찬 사회의 증거를 발견했어요. 고대 문화는 아프리카의 습한 시대를 충분히 활용했던 것으로 보여요. 연구에 따르면 약 9,000년 전에 사하라 사막 전역에서 인구가 정점에 달했다고 합니다. 벽난로, 사냥 도구, 낚싯바늘, 그리고 심지어 물고기 뼈 더미 흔적도 있어요. 기록에 따르면 800만 년 동안 230번 이상의 녹색 기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태양 복사는 자연적인 궤도 주기 때문에 항상 변화합니다. 그래서 지구는 틀림없이 녹색 사하라의 순간을 다시 맞이하게 될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후일 수도 있지만 꼭 있을 거예요. 사하라가 녹지대로 변하는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다시 사막지대로 변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필요한 건 상당한 축 기울기와 몇 년간의 재조정 뿐이에요. 하지만 현재 과학자들의 주의를 끌고 있는 건 또 하나의 다른 현상입니다. 메릴랜드 대학 국립과학재단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하라 사막은 지난 90년 동안 10% 팽창했어요. 이 현상은 사막화라고도 불리는데 말 그대로 비옥한 땅이 사막의 땅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해요. 사하라 사막은 현재 사헬의 반건조 지역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1950년 이 지역은 3,1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오늘날 그곳의 인구는 1억 명이 넘어요. 이러한 급속한 인구 증가는 사하라 사막의 확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한때 유목민이었던 농부들이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토지 이용이 많아짐에 따라 토양이 약화됐습니다. 식량 수요로 인해 땅이 너무 많이 경작되어 지금은 사막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이 연구는 또한 자연적인 기후 주기가 사하라와 사헬의 강우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학자들은 사하라 사막뿐만 아니라 모든 사막이 변덕스럽다고 합니다. 사막의 경계는 건조한 겨울에는 확장되고 더 습한 여름에는 수축될 수 있어요. 사하라의 남쪽에는 차드 분지가 있어요. 그곳은 현재 사하라 사막의 팽창을 보여주는 지표 역할을 하는 자연적인 수역입니다. 차드 분지는 사하라 사막이 남쪽으로 팽창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메릴랜드 대학의 대기 및 해양 전문가는 이 지역 전체에서 강우량이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합니다. 줄어든 강우량 때문에 분지 전체에 걸쳐 물은 더 적어지고 심지어 차드 호수마저 말라가고 있어요. 사하라 사막과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가장 건조하다고 여겨지는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도 팽창하고 있어요. 이곳은 산티아고시의 북쪽에 위치해 있고 남쪽 국경은 칠레의 수도를 향해 확장되고 있어요. 기후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기 때문에 산티아고시는 건조하거나 반건조 지역으로 변할 위험이 있습니다. 수세대에 걸쳐 농경과 가축에 의존해온 한때 비옥했던 지역 강의 계곡은 칠레 땅이 사막으로 변하면서 수입원이 줄고 있어요. 2010년 이후로 산티아고는 평균 강우량의 3분의 1의 비밖에 내리지 않았어요. 도시 밖에서 농부들은 푸른 금, 즉 물을 찾아 구멍을 파고 있습니다. 이곳의 상황은 사헬의 상황과 매우 유사해요. 사하라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저만큼 놀라셨나요?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1990년 7월, 4명의 체코 남성이 영화 듄에서 본 괴물에게 영감을 주었을지도 모르는 몽골의 죽음의 벌레를 찾아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고비 사막 깊은 곳에 살고 있다고 알려진 올고이 코르키를 찾기 위해 몽골로 날아가 ATV를 타고 현지 가이드를 고용해 도움을 받았어요. 최대 1.8m 길이의 무엇이든 녹일 수 있는 산을 뱉어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전기를 쏠 수 있는 이 생명체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전설에 따르면 이 친절한 녀석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모래 언덕 아래에 숨어 지내지만 6월과 7월의 습한 달에는 밖으로 나오는 걸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촬영 타이밍은 완벽했지만 제작진은 이 동물을 유인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거대한 벌레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은 리드미컬하게 두드리는 소리를 내는 기계인 덤퍼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벌레가 땅속에서 나오기를 바랬어요. 2달 동안 그들은 광활한 사막과 모래 언덕, 바위 평원을 가로지르며 이 괴물의 흔적을 찾기 위해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1990년 탐험대의 리더였던 이반 맥클렌은 다시 고비 사막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번은 폭음으로 거대 벌레를 유인하려고 시도했고, 두 번째는 소형 비행기를 이용해 모래 언덕을 정찰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미국, 영국, 뉴질랜드의 단체들이 고비 사막으로 대규모 탐험대를 조직하여 이 생물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그 외에도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고비를 찾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미국의 고생물학자 로이 체프먼 앤드류스 덕분에 고비 사막의 거대 벌레에 대해 처음 알게 됐어요. 이 용감한 사람은 아마도 인디아나 존스의 영감이 됐을 거예요. 1926년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 생물에 대해 썼습니다. 앤드류스는 몽골 지도자와의 회의에서 이 괴생명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직접 본 적이 없었어요. 그중 한 사람은 머리와 다리가 없는 약 0.61m 길이의 소세지처럼 생겼다고 설명했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이 벌레는 독이 너무 강해서 만지기만 해도 바로 목숨을 잃을 수 있고 고비 사막의 가장 외로운 곳에 살고 있다고 해요. 앤드류스는 이 괴물이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다른 책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었습니다. 2005년 5월 전문적으로 괴물을 찾는 영국에서 온 4명의 친구는 운을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벌레 그림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고용해 고비 사막 곳곳에 전단지를 나눠주기로 했어요. 벌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표본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보상을 제공한다는 거였죠. 그들은 다른 탐험가들이 시도하는 큰 소리가 짐승을 겁먹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이 벌레가 습한 환경을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물줄기를 막아 벌레를 유인할 수 있는 습한 지역을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사막에 댐을 건설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작은 덫을 사용했지만 벌레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70년 동안 보았던 이상한 생물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현지인들을 만났습니다. 수년에 걸쳐 이 괴물에 대한 이야기가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어떤 이야기에선 길이가 0.3m에 불과하다고 하고 또 어떤 이야기에선 괴물이 사람만큼 크다고도 합니다. 흰색, 회색이거나 비늘이 있는 갈색 또는 살이 많고 밝은 빨간색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뱀을 닮았다거나 애벌레를 닮았다고 말하기도 하고 날개가 있어 날 수 있다고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몸이 없는 초자연적인 악의 존재일 수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야기가 너무 달라서 존재하지도 않는 생물이기 때문에 수색 작업이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수많은 크립티드 중 하나일 수도 있어요. 빅풋, 예티, 네스호 괴물처럼 아직 그 존재가 증명되지 않은 생물들 말이에요. 1983년 이 지역을 방문하던 한 과학자가 한 노인이 이 신비한 벌레를 잡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또한 근처에 둥지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는 용감하게 모래구멍에 다가가 손을 넣었는데 거대한 생물이 그를 끌고 들어갔고 다시는 보이지 않았어요. 농담이에요. 그는 실제로 그 안에서 타르타르 샌드 보아를 발견했어요. 작은 눈과 회갈색 비늘을 가진 두툼하고 땅을 파는 독이 없는 뱀이에요. 그는 괴물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지인들에게 보여줬고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벌레에 대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몽골인들은 여전히 이 벌레가 진짜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괴물을 워미라고 부르지만 영어 번역에서 그냥 그렇게 부를 뿐이에요. 많은 몽골 문화권에서는 수세기 동안 이 단어를 사용해서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동물, 특히 뱀, 심지어 독이 없는 것까지도 지칭해왔습니다. 따라서 말 그대로 벌레일 필요는 없어요. 벌레는 부드럽고 질척질척하지만 혹독한 고비 사막에 사는 생물이라면 뱀이나 다리가 없는 도마뱀처럼 더 강인해야 할 거예요. 두 생물은 모두 데스웜처럼 전기를 쏘거나 산을 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코브라 같은 일부 뱀은 사람에게 위험한 독을 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야기가 진짜라면 그 생물은 등뼈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찾는 탐험가들은 뼈나 증거를 남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고비 사막 곳곳에 화석 유골이 남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난 100년 동안 이곳에서 80여 종의 공룡 그룹을 대표할 만한 화석을 발견했어요. 이 모든 것은 세계 최초의 공룡알 둥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과학자들이 공룡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공룡이 알을 낳았다는 최초의 증거였죠. 그 후 2년 동안 같은 탐험대가 100마리가 넘는 공룡을 발굴해서 미국 자연사 박물관으로 가져갔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공룡을 볼 수 있어요. 그중 일부는 약 7,100만 년 전에 이곳에 있었던 백악기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었어요. 그들은 현대의 새와 닮았습니다. 거대 벌레의 미스테리는 아직 풀리지 않았지만 과학자들이 마침내 설명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미스테리가 있었습니다. 13세기의 유명한 여행가 마르코 폴로, 수영장 게임 주인공 말고요. 그가 고비 사막을 횡단했어요. 그는 드럼 소리 같은 신비한 악기 소음을 들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책에 이 소리에 대해 썼고 자신이 불안한 영혼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믿었어요. 과학자들은 이 소음을 노래하는 모래 또는 부밍 모래라고 부릅니다. 모래사장을 걸을 때 들리는 삐걱거리는 소리와는 달리 사막의 소리는 마치 악기가 깊은 음을 연주하는 것처럼 훨씬 더 크게 들립니다. 수년에 걸쳐 사람들은 지하수나 바람이 모래를 진동시키는 등 소리의 원인에 대해 온갖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모든 모래 언덕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것은 아닌데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때로는 바람이 모래 언덕의 측면에서 작은 눈사태를 일으키면 마법 같은 소리가 시작되는 걸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를 연구하기 위해 모래 언덕의 노래를 도와야 했어요. 그들은 모래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과 발을 이용해 모래를 밀어내면서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모래가 굴러 내려오자 소리는 부드럽게 시작되어 점점 더 커졌어요. 심지어 손으로 진동을 느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래 언덕에서 노래가 나오려면 몇 가지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모래 알갱이가 적당한 모양이어야 하고 모래 언덕이 커야 하며 모래가 매우 건조해야 해서 비가 온 후엔 노랫소리가 나지 않아요. 모래 언덕 안에는 거대한 스피커 역할을 하는 단단한 모래층이 있습니다. 이 층은 음파를 앞뒤로 반사시켜 소음을 점점 더 크게 만들고 사막의 공기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잊혀지지 않는 멜로디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해 모래 언덕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그 부분까지 직접 설명할 수는 없네요.